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시간, 역시나 박종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우승훈이 질문하고 박종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 흐름을 알아본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2025년의 부동산 동향, 네.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예측 부분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렇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그나마 전망하기가 용이한 게요. 네. 대부분 이제 한번 살면 어디 동네에 한 7년 이상 거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동네에. 그렇죠. 전세로 살던 매입을 했던 간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긴 호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조금 용이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부동산은 파라리 정책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기는 준주거지입니다. 여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이게 정해지는 거니까 네. 국가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가 부동산 동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 집 장만은 온전히 내 돈으로만 못하다 보니 국가에서 정책 자금으로 론을 얼마나 주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여러 맥락에서 부동산 동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정책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정책을 얘기할 때 해외에서도 정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했었을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도 우리처럼 내 집 장만, 집값 안정 이게 대부분의 국가가 큰 사회 문제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외 부동산 정책들 많이 이제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때 그 목표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왜 이 정책을 도입했는지 그 그렇죠. 목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 세계 부동산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적절한 주택 보급을 계속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주택을 구매하는 게 꼭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쾌적하게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목적이 제일 큰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주택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신혼부부에게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모든 OECD 국가의 공통적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가 그 적절한 주택 보급을 함에 있어서 양질의 주거를 질을 줘야지 그냥 여기 집 지었지 그냥 들어가 살아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예, 양질의 주거를 계속 그 주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2000년대 이후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OECD 국가의 상당 부분이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안정시킬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해서 안정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든 내가 그러니까 나의 부담 능력이죠.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정부가. 그럼 LTV, DTI 조절하는 그런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모기지 대출했을 때 이자율, 네.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인지 얼마나 장기로 대출을 해줄 건지 예. 이 부담 능력이 시장 안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값을 기반으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또 한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 집이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할 수 있는 점유의 안전성. 살긴 어떻게든 샀는데요. 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영끌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되팔려고요. 그럼 엄청난 손해보고 팔거나 그렇게 돼서 오히려 경제적인 상실감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유의 안전성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요게 5가지입니다. 다 보면요. 적절한 주택 보급, 양질의 주거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 시장 안정, 부담 능력, 그다음에 점유의 안전성. 제가 살펴봤던 OECD 국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이 5가지 중에 2-3가지씩을 다 걸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정책의 목표가 이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국가마다 주택 상황도 그러면 비슷한가요? 그 목표가 적절히 달성이 돼서? OECD 국가들은 거의 비슷해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만 문제가 아니라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택 부족해서 또 집값 계속 오르는 문제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가면 빈집 문제들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올라간 천정부지를 뛴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주거비 때문에 소득을 벌어도 내가 뭔가 저축을 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또 양극화 일어난다.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OECD 국가들이 조금씩 다 상황은 조금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30, 50 클럽의 OECD 국가예요. 30, 50이요? 네. 저도 뭐 공부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 그 많은 국가들을 다 그냥 뭐 무차별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숙제 제출해야 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살펴보는 큰 시사점 얻을 수 있는 국가가 이 30, 50 클럽 국가들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인구 5천만 넘고. 네. 네. 국민소득 3만 불 넘고. 네. 대표적으로 미국. 미국은 뭐 인구도 3억 이상 되고 네. 국민소득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으니 예. 미국은 저 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있는 나라들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꼽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랑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선진국이에요. 네. 의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는 참고가 될 뿐이고요. 우리 숙제를 우리가 알아서 풀어야 돼요. 주도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런 OECD 국가들이 특히 우리와 부동산 상황이 더욱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을 우리가 또 더욱더 모니터해야죠. 근데 30, 50 클럽이라고는 했지만 그 클럽 안에서도 양상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고 네. 주택 상황도 비슷해졌다고 하셨으니 네. 그 이유는 궁금합니다. 각자 상황은 조금씩은 다를 텐데 비슷하게 가는 이유는 뭘까? 가장 결정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어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와 이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최근에 들어선 이 많은 국가의 공통적인 부동산 문제를 만든 원흉으로 꼽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주택 시장이 그때 붕괴됐던 나라들이 좀 있어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당연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된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폭락해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예요. 네. 적지 않은 자산 투여해서 투자했던 그 자산 시장이 붕괴했으니 나 전 재산 그동안 모은 거 다 날렸다 이런 사람도 일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집값 오르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다?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하고 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야 그걸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졌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 극복하려고 유동성 공급했잖아요. 네. 금리 낮추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됐다? 집값이 더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 이제는 한번 내가 발 삐끗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 봐야지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해서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빚진 거 다 갚고 다시 이제 새 집장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집 살려면 내가 예전에는 8년이면 됐는데 이제 20년 걸려 이런 소리가 나왔죠.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의 그 정책 목표의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대출 더 많이 해드리고 어떻게든 뭔가 더 저리로 장기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드릴지 이걸 하는 게 국가들의 경쟁력이고 리더십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전 세계가 한번 큰 낭패를 보다 보니 이제 어떻게 정책 기조가 바뀌었냐면 180도 바뀐 거예요. 대출 심사 엄격해야 된다. 네. 아무에게나 대출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옥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 집을 장만하는 기회가 더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집값은 올랐는데 예. 대출 심사는 엄격해졌고 대출 요건도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불거지는 현상들이 전 세계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나라마다 조금 다양한 면이 조금은 보였다면 네. 그 이후에는 양극화가 증가하고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동시에 여러 네. 나라에서 동시에 목격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쨌든 나라마다 조금 상황씩 다른 것이 예. 있었다면 예.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좀 잘 됐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국가마다 차이 있지만 잘 돼 가고 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도 좀 있었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전처럼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예.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뭔가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 정책을 제대로 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를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사실 정부 부처가 일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 15년 가까이 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15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관료분들도 많구나라는 것도 면면히 봤지만 때로는 아 이런 건 좀 아쉽다는 면도 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확인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문제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오른쪽 길이 맞긴 한데 문제가 터진 거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더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려면 이 설명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구구절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야 납득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 지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낭패 봤는데 뭔 소리입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일 쉬운 게 왼쪽으로 가시죠예요. 이 정책이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터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 소득계층도 내 집장만 할 수 있도록 모기지 상품의 그 어떤 그 허들을 문턱을 낮춰보자. 그리고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아니면 민간이 조금 더 그런 금융 상품을 유연하게 규제를 좀 낮춰줄 테니 만들어 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에이, 저러면 안 되잖아. 대출 규제 강화해야지. 이거 또 큰일 나겠어. 그리고 아무나 대출해주면 되나? 그리고 대출 심사도 엄격해주고 그 대출해주는 양도 줄입시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렇게 진행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2024년, 2025년을 앞둔 지금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극복하려고 유동성 공급했어요. 네. 그랬더니 돈이 더 많이 풀리니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어요. 안정자산으로 몰리니까 돈이 네. 수요가 그리고 많아진 거죠. 그 네. 과정에서 그 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 슬슬 국가들이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주머니가 슬슬 비기 시작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여러 기간 동안 복지 사회 또 사회 그물망을 촘촘히 하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정부 지출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우리가 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고는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모기지 담보를 정부가 직접 해 주거나 싸게 해 주거나 이 비용들 모두를 정부가 부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진 거죠. 네. 정부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 역할을 슬슬 민간으로 넘기기 시작했어요. 예. 집 짓는 것도 정부가 직접 안 하고 민간에서 좀 해보시죠. 네. 그리고 모기지 대출도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상품 만들어서 알아서 파세요. 정부가 일정 부분만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에도 민간 영역으로 많이 뺐는데 그러다가 큰 사단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 사회에서 집값은 더 오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위기 극복한다고 돈은 더 썼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주머니는 더 박해졌고 네. 그 사이 집값은 더 올랐고 많은 국가에서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 심사 엄격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집도 더 적극적으로 공급 못하고
이런 기저가 가버린 거예요. 조금 정부가 주도하던 것을 더 놓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악의적으로 설명하면요. 정부가 주머니 사정은 박해진 상태에서 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네. 그럼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정책적 고민 더 많이 해서 이 엄청 오른 집값을 그래도 예전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로 계속 집 안정감 있게 네. 내가 장기 할부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걸 그 해안을 찾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는 쉽겠어요. 지난번에 사건 사고 난 거 보셨죠? 이제는 대출 예전처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셨을 겁니다. 대출 확 줄이고 대출 조건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하고 네. 안 좋게 한다는 건 개인의 부담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네요. 바로 그 대목인 예. 거예요. 부동산이 대표적인 양극화의 원흉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정부가 예전처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하고 하면 좀 해결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직까지 처음엔 그거였어요. 네. 근시안적인 시각.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재정 상황 계속 열악해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고요. 답을 못 찾았다. 많은 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선거 때마다 어떤 세금 낮춰드리겠습니다. 어떤 세금은 원래 징수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유예해서 다음 선거 전쯤에 다시 논의하시죠. 이렇게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낮춰준다니까 아싸 나갈 돈 덜 나간다.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금들 걷어서 일정 부분은 주택 마련하고 또 장기 모기지 하는데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고 이런 데 쓰이는 돈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근시안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혹독한 경험하니까 이제 그냥 그거 하면 안 될 거라는 이제 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뭐 모기지 장기를 해주고 직접 대출해줘야 된다. 차상위 계층에게도 뭐 해줘야 된다. 이 소리를 하면 댓글에 바로 나와요. 그러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일 터지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그렇게 바뀐 거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재정은 어려워졌는데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 뭔가 주택 공급해 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뭘로 선택지로 갔냐 하면 보편적 포괄적 주택 지원 사업을 선별적 제한적 형태로 바꿨어요.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신혼부부 또 자녀 있는지 여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로 먼저 집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순서를 매겨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대거 그 부동산을 많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인 명분과 수용성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별을 시키게 된 게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시안적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쪽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택 시장 얘기할 때 임대주택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택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답입니다. 네, 그 부분에 사실 대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그 초입에 왔어요. 요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임대 사업을 직접 하려고 뭔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에 나섰다 이런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국가에서 다시 또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이렇게 비싸진 그 대도시에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재정 상황에서 정말 더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 내 집 장만해 드리겠습니다는 약간 중단하고 임대 사업 싸게 네. 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슬슬 노선을 전환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멀지 않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설명 좀 드릴게요. 1970년대 전 세계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난 해소 이게 목적이었고요. 예. 1980년대 그렇게 주택 공급 더 많이 계속 했고 앞으로도 할 거니 자가 만들어 보십시오. 내 집 장만해 보십시오.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되니까 외곽으로 점점 더 새로 주택을 짓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서울 외곽이 웬만한 지방이 돼버린 정도로 퍼져나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도심지 내에 옛날 건물들, 옛날 부지를 다시 짓자해서 1990년대는 도시재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도시재생까지 했더니 서울 중심지 가격은 더 폭등했고 외곽지대도 따라서 좀 올랐고 그러니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은 국가가 도저히 이 주택 공급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들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주택 시장의 여러 금융을 그 증권화하고 민간화하는 게 2000년대 들어선 형태였는데 이제 그것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끝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이제는 어떻게 됐다? 이제는 정말 임대주택을 좀 늘려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이나 위성도시에서 내 집을 추가적으로 장만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네. 장기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형태로 완전히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분명 내 집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큰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선책이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은 처음부터 더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처음부터 간 것이지만 예.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을 이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처음에 그 80년대, 70년대 내 집 장만하라고 했었을 때 그 집을 가진 사람과 네. 그 뒤에 임대주택 시대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양극화가 자산 시장에서 더 벌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임대도 개인이 월세 놓거나 전세 놓거나 아니면 법인화된 개인 또는 법인이 들어와서 이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무조건 옳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옳은 방법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집들이 양질의 집들이 싸지는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어려운 상황이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공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계속 어쨌든 뭐 신도시니 3기 신도시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택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은 왜 계속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서울과 수도권, 우리로 따지면 이런 대도시권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급격히 느는 거예요. 지방에 가면 그렇죠. 빈집이 넘쳐나는데 집값도 싼데 거기에서는 좋은 일자리 없고 좋은 경제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 여건이라고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만 몰리는 거죠. 바로 그쪽 지역에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일 수 있는데 네. 예.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 뭐 네. 이런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다 예. 이런 거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국가의 정책 목표가 인구 두 사람당 집 한 채예요. 그러면 일단 집 공급은 어느 정도 됐어. 이게 목표였어요.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그거 다 됐거든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저 지방에는 그냥 말 그대로 빈집, 워낙 그 동네가 열악해져서 그냥 방치해놓은 빈집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집들이 많아졌냐면 계절형 주택. 잠시 내가 뭐 1년에 진짜 일주일밖에 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예.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제주도 세컨하우스 있는 사람들 여기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용 주택. 봤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대 사업하는 거 돈 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집도 보유하는 게 나중에 돈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사람이 임대용으로 주택을 더 구매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매각 준비를 위해서 비워두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놓고 나중에 가격 오르면 그때 팔려고 비워둔 집들이라고 봐도 되죠. 이건 뭐 서울에도 많아요. 우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떤 빌딩 1층에 또는 2, 3층에 병원 입주문의 환영 이런 거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저기 지금 아주 금싸라기 땅인 것 같은데 병원 아니고 다른 그냥 임대 받아도 월세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저걸 기다리고 있지?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건 그 건물주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따로. 예, 그렇게 매각이든 다른 목적으로 그냥 비워둔 집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다주택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지역의 빈집들도 많고 네. 원하는 지역은 집이 부족해지고 이게 계속 있다 보니 OECD 국가들도 신규 주택은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건설이 옛날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토지 수용하려면 너무 비싼 돈 줘야 되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민주화적인 절차가 많아서 새로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논의 기간이 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뭐 그 사이에 가격은 계속 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 공급을 주로 방법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국가나 네. 정책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지만 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인데 이 공급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네. 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뭐 국가적인 사회 악으로 부동산을 왜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냐 이렇게들 인식들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거둔다. 네. 그러면 이 투자 수익은 우리 한 번 예전에 했었어요. 두 개의 곱이잖아요.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투자 수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성장 기조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뭐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0% 성장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냥 성장 안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1%대 들어가거나 이제 더 지나면 0%대 경제 성장률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결국 그 나라 안에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아니면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평균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 금액을 거두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투자 수익률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 내가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투자금을 높이는 건가요? 투자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투자금이 높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기존에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 수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주신 질문에 여기서 대답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돈을 써야 될 때는 창창이 많잖아요. 뭐 내 집 장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주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내가 투자할 종잣돈으로 사용할 돈의 대부분이 주거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 그럼 그 주거를 빼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돈만 가지고 투자금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걷어서 내가 투자 수익 자체를 높여서 내 소득을 자꾸 늘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다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놨던 네. 부동산 돈이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 이 부동산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데요. 대출 껴서 이거는 가격이 오를 부동산입니까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잖아요. 내 돈의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세를 높인다든가 많이 별의별 걸 많이 해봐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올랐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살려는 사회 초년생들은 이미 누군가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살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덜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면 예.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모든 뭐 아파트 매물이 뭐 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들만 뭐 제한을 해버리면 집이 확 풀릴 수가 있겠지만 그걸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성장 기조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주거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걸로 내 투자금 자체가 거기에만 있으니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보이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 다 저성장 구조로 가고. 예. 그러니 다시 또 돌아오면 다주택자 문제도 분명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런 인식 자체는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래서 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해결이 안 되면 그럼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뭐 우리 MZ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사회적으로 위해한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런 식으로 집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고 우리가 강요해야 될까요? 강요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채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당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초반이 그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네. 우리가 지탄할 수는 없는 사회 구조가 그렇죠. 돼버렸다. 예,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년에도 그러니 요지는 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더 늘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여러 사회 문제는 예. 해결이 쉽게 안 쉽지 되고 않을 않고 것이고. 그러니 부동산이 내년 한 해는 주춤할 가능성도 일부 있는 지역이 많지만 네. 내후년 그 다음 해는 또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렇군요. 앞으로 국가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나 박정호는 장복을 해야 된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럼 이어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